안녕하세요. JJ 살롱입니다. 오늘은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저만 재밌을지도 모르는 위험은 있는데요. 썸네일과 제목 보셨을 텐데요. 거물들의 인간성을 한번 제 나름의 시선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다른 것도 아니고 이들의 인간성에 관심을 가졌나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의도한 것은 아닌데 한 2-3년 전부터 이들 인물들에 대해 그냥 단편적으로 관찰했던 정보들이 얼마 전에 하나로 통합되면서 나름대로 어떤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한번 정리를 해 보고 지금의 제 판단은 미래에 어떻게 바뀌게 될지, 또 이들에 대한 제 시각은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는지 이런 호기심도 생기고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음 물론 오늘 이야기는 제가 만나 본 적도 없는 이들의 실제 인간성을 단정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제가 여러 인물들을 보면서 어떤 인간형에는 신뢰를 느끼고 어떤 인간형에는 경계심을 느끼는지 제 안의 감각을 한번 꺼내 보려는 사유놀이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인간성을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한 사람의 고유한 성품, 그 본성에 대해 어떤 자신만의 판단 기준 같은 거 갖고 계신가요? 저는 어린 시절에는 누군가 저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 저에게 나쁘게 대하면 나쁜 사람, 또 사회적으로 기부를 많이 하면 좋은 사람, 뭐 전과가 있으면 나쁜 사람, 뭐 이런 식의 참 단순한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20살이 넘어서부터는 여러 케이스에서 발현되는 타인의 어떤 행동이나 선택들을 종합해서 어떤 사람은 인간성이 좋다, 좋은 사람이다, 혹은 가만 보니 아주 못됐다, 그야말로 본성이 약한 인간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면서 점차 사람의 고유한 인간성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건 어떤 윤리적인 관점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나 개인의 성숙도 같은 그런 문제라기보다 아예 실제로 불가능한 영역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요. 특히 우리 일반인들은요. 한 사람을 제약하고 구속하는 현실의 문제들이 너무도 촘촘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고, 각자 처한 환경도 다르고, 또 남들은 결코 알 수 없는 자기만의 결핍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는 사실 그 사람 고유의 본성이 발현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부터는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이 그 사람 자체에서 나온다기보다 그 사람이 처한 현실이나 환경, 내부적으로는 어떤 트라우마, 결핍에서 비롯된 것일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리고 또 시선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요. 시대적 배경이나 집단 무의식 같은 그런 사회적 환경도 무시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장발장에게 절두범의 본성을 가졌다고 비난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자기 고유의 인간성 자체가 발현될 기회조차 없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한 인간이 결핍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 돈이나 명예, 권력 같은
그런 누구나 원하는 자원을 완벽하게 가진 위치에 있다면 어떨까요? 제 인간성 감별 논리 어 혹은 고유한 본성 추출 논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돈을 더 벌기 위해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어떤 선택이든 어떤 행동이든 다른 외부적인 것들을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저는 그래서 오직 그런 인물들에게서만 그 사람 자체의 순수한 인간성을 탐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절대적인 자유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바탕에서 그들이 선택하는 행동, 그들이 취하는 사상이야말로 그 사람의 가장 투명하고 날 것 그대로의 본질, 고유한 인간성이 아닌가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하필 제 레이더망에 지속적으로 걸려들어서 인간성 탐구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화면 위에 있는 저 네 사람이 되었고요. 그 외에 저를 포함한 일반인들은 그저 이해와 연민의 대상일 뿐 안타깝게도 고유의 인간성 탐구의 대상은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심리학 관련 책을 읽었을 때도 유사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막대한 부와 권력은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원래 자리 잡은 가장 깊은 본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겨버리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저는 당시 이 내용을 읽으면서 상당히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결론 먼저 말씀드려 보면요. 첫 번째 인물 마이클 세일러는 제게는 신뢰 가능한 인물로 개인적인 매력도는 120%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 일론 머스크는요. 신뢰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들고 개인적인 매력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세 번째 인물 피터 틸은요. 제가 경계하는 유형의 인물로 개인적인 매력도는 마이너스로 간다. 그리고 번외 인물 팀 드레이퍼는요. 신뢰 가능하고 아주 따뜻하고 매력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왜 그런지 한 명씩 차분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좋아하는 마이클 세일러부터 보면요. 저는 그를 좋아하다 보니까 무슨 스토커 수준으로 그의 강연이나 인터뷰 같은 것들을 많이 찾아보았었고요. 또 그를 여러 각도에서 관찰을 해보고 특히 언어나 눈빛, 행동 너머를 약간 서늘한 시선으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곤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마지막에 드는 생각은 '아 이 사람은 성품 자체가 투명하구나. 이 사람에게는 숨겨진 의도라는 게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투명성 100% 인간처럼 보였고요. 저는 마이클 셀러의 이 투명성보다 더 놀랍게 생각되는 것은 일치성인데요. 사람이 자신의 신념과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오는 완전히 체화된 자기 확신과 자연스러움을 그에게서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앞에서 전제한 인간 고유의 본성이 발현될 수 있는 조건, 즉 절대적인 자유, 결핍이 사라진 자리에서 투명한 장부와 계몽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음 그 선택의 바탕에는 어 그의 성품인 투명성과 일치성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인데요. 사실 저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대중을 상대로 숨겨진 의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그는 판단착오는 있을지언정 결코 숨겨진 다른 의도는 없어 보였습니다. 실제로 마이클 세일러는 자신의 실책이나 과오 같은 것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요. 특히 요즘엔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고 했다가 또 급하면 팔 수 있다고 해서 비판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비난은 비트코인을 바탕으로 금융을 일으킨 사업가이자 CEO인 그의 위치를 감안하지 않은 어떤 조금 일방적인 시선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그가 보이는 파격적인 행보야말로 그 일치성의 증거, 즉 한 사람이 자기 내면과 외부가 완전히 일치되어 내외부가 정렬될 때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극단적인 결과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클 셀러의 판단이 옳았느냐, 그가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서 파생 상품을 만들고 하는 것이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를 떠나서 오직 한 인간의 고유한 인간성 측면에서 그는 신뢰 가능한 사람으로 판단하게 되었고요. 또 자신의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투복을 챙겨 입고 세상과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느끼는 매력도는 120%로 측정하였습니다. 사실 100%가 최대치인데요. 최대치를 초과하는 매력을 느꼈다는 뜻으로 120%라고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비트코인 가격이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크립토 겨울을 지나고 있는 데다가 왠지 어떤 거대 세력이 이 마이클 세일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각도로 작정을 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또 세일러의 이 금융공학을 믿고 투자를 하고 손실을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아마 마이클 셀러에 관한 이런 제 생각은 다른 분들은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론 머스크인데요.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판단의 근거는 오직 일론 머스크라는 책에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기사로만 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살아있는 사람을 쓴 정규로는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고 느꼈습니다. 월터 아이작슨이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요. 거의 3년 정도를 머스크 옆에서 밀착해서 따라다니면서 그를 관찰하고 주변인들이나 직원들, 가족들, 심지어 전 부인들이나 그와 원수가 된 사람들까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서 쓴 책이고요. 실제로 일론 머스크도 이 책을 읽고 담담하게 인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도 이 책은 머스크를 일방적으로 미화하지도 편견을 가지고 보지도 않은 것 같았습니다.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요. 정말 재밌습니다. 추천드리고요. 저는 한 천재를 그리고 동시대 인물을 이렇게 다각도에서 깊게 관찰하듯 파헤친 책도 드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을 읽으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에 대해 그 전체 지도가 머릿속에 그려질 정도로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해지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는 천재인 것은 명백하고 앞으로도 인류의 진보에 지대한 역할을 할 테고 저 역시 죽기 전에 화성에 한번 가보고 싶은 게 꿈이어서 그를 무척 응원하고 있긴 한데요. 한 인간으로서의 성질 측면에서 보면요. 제 안에서는 신뢰보다 불안감이 먼저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천재성으로 포장된 그의 이면에는 극도의 충동과 결핍,
혼돈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느낄 수 있거든요. 음, 게다가 한 사람의 에너지 자체가 예측 불가능한 충동에 지배받고 있어 보였고요. 그래서 기분이 수시로 변하고 순식간에 판을 뒤집고 주변인들의 정신을 모조리 초토화시키는 게 일상이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은요, 그것을 고치거나 자제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은 그래도 된다고 믿는 것 같았고요. 마치 자신의 그런 성격적인 결함을 천재성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림자 같은 것으로 미화하려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그를 이해해야 하고 희생해야 하는 한 사람의 천재성이 무기가 되어버린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극도의 충동 에너지의 지배 때문에 신뢰하기 힘들다. 그리고 주변인들에게 강요하는 이해와 희생이라는 약간의 폭력성 때문에 인간적인 매력도는 0%로 수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를 응원하고 좀 제발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피터 틸로 넘어가면요. 제가 이 피터 틸을 일론 머스크 바로 뒤에 배치한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저 일론 머스크라는 책을 다 읽고 났는데 이상하게도 일론 머스크는 남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떡하니 그 책 밖에 서 있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말 그대로 마지막 책장을 덮는 순간 갑자기 등골이 서늘하게 한 사람이 부상하는 겁니다. 바로 천하의 머스크조차 어쩌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던 인물. 머스크의 뒤통수를 제대로 친 피터 틸이라는 인물이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일론 머스크와 피터 틸의 일화는 어느 정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는 저 책을 읽기 전에는 그냥 둘이 싸웠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책을 통해 구체적인 전말을 알게 되고 심지어 당시의 머스크의 상태나 기분 등을 약간 소설 보듯이 실시간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팔 시절에 일론 머스크를 CEO 자리에서 몰아내기 위해 피터 틸이 쓴 수법, 머스크가 신혼여행으로 비행기를 타 통신이 끊기는 그 몇 시간을 이용해 이사회를 열고 사람들을 조종해 일론 머스크를 축출했던 그런 일화를 보면서 저는 사람이 어떤 두뇌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신혼여행을 떠난 그 시점을 타겟으로 해서 저런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 게다가 무대가 모두 공개된 자유시장의 최전방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그때부터 또 이 피터 틸이라는 인물의 호기심이 발동해서 그 인터뷰나 강연 같은 것들을 찾아보면서 그의 행보를 추적하고 다녔는데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결론이 얻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 세일러와 일론 머스크를 관찰했던 그 서늘한 시선으로 피터 틸을 관찰한 결과 제가 들었던 생각은요. 저 사람은 도통 알 수가 없다. 저 사람에게 언어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소품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피터 틸은요. 인터뷰에서 자신은 리버테리안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는데요. 그가 축적해온 자본의 궤적을 보면요. 막상 국가 예산과 정부 계약을 발판 삼아 성장해 왔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아니 리버테리안이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되묻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리버테리안이라는 개념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극단적 자유주의자들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건강한 자유주의와는
궤도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주의는 자유를 최대 가치로 삼으면서도 그것의 부작용을 수용하고 조절하고 해결하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리버테리안은 어떤 면에서는 극우와도 궤를 같이 하고 또 극자와도 궤를 같이 합니다. 즉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극우와 비슷해서 시장에 절대 간섭하지 마라. 기업의 규제를 철폐하고 세금을 없애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극자와 통합니다. 그래서 내 몸은 내 것이니 마약을 하든 뭐 총기를 소지하든 국가가 도덕적 잣대로 참견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음,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의 도덕적인 통제도 싫어하고요. 진보주의자들의 경제적인 통제도 혐오하고요. 오직 개인의 완벽한 자유와 자본의 생존 경쟁만을 중요시한다고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어떤 인터뷰에서 이 피터 틸이 자신을 리버테리안이라고 당당하게 명명하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든 생각은요. 외국인들은 조금 신기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이데올로기적 개념이 개인을 어떻게 희생시키는가 알고 있고 뭔가 DNA에 역사적인 트라우마처럼 새겨져 있기 때문에 저런 뭐뭐주의자라는 라벨을 스스로에게 붙이기를 극도로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가끔 외국인들의 인터뷰를 보면 자신의 사상을 저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외국에서는 저것을 굉장히 명예롭고 주체성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는 리버테리안이라고 말하면서 뒤로는 정부 손을 잡고요. 데이터 감시 기업을 만들어서 대중의 정보를 수집하고 통제하려는 성향을 보이는 것 같고요. 심지어 근래에는 킹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여기저기서 들리더라고요. 실제로 현재 JD 벤스 부통령과 같은 그런 사람들과 사설 클럽으로 묶여서 핵심 멤버로서 벤스 부통령을 통해 정치에도 깊숙이 관여한다고 이야기가 돌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 나온 김에 이쯤에서 심리학 개념을 한 가지 가져오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성격 유형 중에서 어둠의 삼원성을 아시나요? 그게 바로 나르시시즘, 사이코패시, 그리고 마키아벨리즘인데요. 나르시시스트나 사이코패스는 요즘 워낙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남용되는 용어라고 생각이 들 정도여서 아마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마키아벨리즘이나 마키아벨리스트는 익숙치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려 보면요. 이 용어는 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핵심 사상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격 유형은요. 기본적으로 인간을 체스말처럼 보고요. 타인에게 공감하지 않고요. 오히려 사람의 감정, 그러니까 사랑이나 기쁨, 행복, 슬픔, 외로움 같은 그런 인간 고유의 감정들을 약점 데이터로 읽는다고 합니다. 얼핏 들으면요. 타인을 도구로 여기는 나르시시스트와 타인의 감정을 공감할 회로 자체가 없는 사이코패스가 반쯤 결합된 느낌도 드는데요. 제 생각에 우리 주변에 나르시시스트나 사이코패스는 종종 발견되지만 마키아벨리스트는 좀처럼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 보니 어쩌면 이것은 당연하다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생각엔 이 악성 성격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특유의 조건이 요구되는 것 같거든요. 이 단어의 유래에서 볼 수 있듯이 바로 군주의 위치에 있는 자 혹은 그와 대등한 자리에 있는 자, 그러니까 자신을 세상을 지배하는 자로 인식하는 시각. 자신이 세상의 1 인자는 아닐지라도 최종 지배 그룹에는 속한다고 인식하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도 현실 세계에서 막대한 부와 권력 같은 것들이 뒷받침되어 있는 사람들. 그 특유의 바탕 위에서만 발현될 수 있는 악성 성격 유형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쓰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말의 질감은 뭔가 부당한 사익 추구 혹은 조금 더 확장해 봐야 그저 개인이 작은 정치 권력을 잡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얕은 이데올로기적 성취, 뭐 그래 봐야 나중에 민낯이 드러나고야 마는 얄팍한 갈취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요. 풍긴다고 하면요. 저 마키아벨리즘? 마키아벨리안들이 내세우는 그 목적과 수단은 보다 더 큰 지배 사상이나 거대한 경제 원리 같은 것이 내포된 애초부터 다른 차원의 질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반인들은 나르시시스트는 될 수 있어도 마키아벨리스트는 되기 힘들 것 같고요. 피터 틸 정도의 인물이라야 그 발현 조건이 마련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 아주 작고 사소한 예가 사랑하는 사람과 신혼여행을 떠나는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그날은 축복과 행복의 날이라는 상징 외에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는 그 데이터가 피터 틸에게는 상대의 약점 데이터로 읽혀질 수 있었겠다 싶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일론 머스크의 재정 위기 상황에서 이 피터 틸이 자금을 대기도 하는데요. 사실 저는 그마저도 뭔가 이전에 자신의 행동을 조금 무마시키려는 그런 또 하나의 의도된 행동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후 실제 그의 행보를 보면요. 저는 이 피터 틸에게서 왠지 어둡고 은밀한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의 향기, 무대 뒤에서 판을 짜고 사람들의 욕망을 이용해 시스템을 조정하려는 그런 마키아벨리즘이라는 개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할까요? 그래서 실제로요. 실리콘밸리에서 이 막대한 부와 자신의 천재성을 가지고 기술 자본주의에 깊숙이 물들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마키아벨리즘적 성향을 띠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인물에 대해서는 신뢰보다는 경계심이 훨씬 크게 올라오고요. 인간적인 매력도는 제 기준에서는 너무 무서워서 거의 마이너스 쪽으로 기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뭐 투자적인 관점에서 이 피터 틸이 투자한 곳에 같이 묻어가는 전략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선택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저는 제가 그런 판단을 내리는 사람과 같이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뭐 팔란티어나 비트마인 같은 곳에는 제 소중한 돈을 맡기지는 못하고요. 그냥 맛있는 거 사 먹고 갖고 싶은 거 사는 방식으로 인플레이션에 저항하면서 돈을 다 써 버리는 그런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물은 팀 드레이퍼인데요. 이 인물은 뭔가 별책부록처럼 번외로 짧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팀 드레이퍼야말로 제가 가장 짧은 시간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단지 촉만으로 신뢰 가능, 매력도 100%라는 가장 빠른 결론에 도달한 인물이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 팀 드레이퍼를 우연히 걸려든 30분짜리 강연 영상에서 처음 보았는데요. 그가 누구인지 배경 지시조차 없는 순전히 백지 상태에서 그의 말을 들으며 표정과 눈빛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뭐지? 저 순수하고 맑은 에너지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모르는 사람에게 저런 에너지는 정말 처음 느끼는 것 같다. 저 사람은 심지어 영어를 쓰는데 나는 왜 언어를 초월한 높은 주파수나 진동수 같은 것을 저 사람에게서 느끼고 있을까? 정말 신기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물을 한번 검색해 보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아주 낭만 가득한 극단적 낙관주의자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탐구하고 추적할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판단을 마쳤는데요. 이후의 행보를 보아도 그 판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팀 드레이버는 신뢰 가능하다. 근거는 어 오직 촉이다. 그리고 인간적인 매력도는 100%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 너무 길어져 버렸는데요. 그래도 가끔 저는 현실에서 벗어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 참 재밌고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덧붙여 보면요. 오늘로 제 구독자가 32 명이 되었는데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이 자극적이고 빠르게 돌아가는 유튜브 환경, 제게는 정말이지 매우 척박한 환경인데요. 이 척박한 환경에서 고정된 화면 하나에 정체불명의 목소리 하나만을 듣고 제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누르시는 분들은 과연 어떤 분들일까? 이분들은 대체 어떤 분들이시기에 문학과 사유와 사물에 관한 이야기에 통합된 공감을 표시하는 걸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곤 했는데요. 그러고 보니 제게는 오늘 인간성을 심하게 탐구당한 저 4명의 거울뿐 아니라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도 약간의 사유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요. 이것도 제 추정이긴 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이분들은 아마 어느 곳 어느 환경에 계시든 군중은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군중 속에 머물러 있어도 결코 군중은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10,000명의 구독자보다 32 명의 제 구독자분들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음 오늘 시작은 가벼웠는데요. 중간에 엉뚱한 개념들이 소개되면서 조금 지루하게 흘렀을 수 있겠다 싶어서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것도 같은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와 같은 제 생각에 일부라도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